블랙리스트, 사라져야 할 이 단어가 2024년 현재에도 망령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블랙리스트 이야기 나눠보려 하는데요. 변상욱 대기자, 김복희 시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2022년 12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자유민주당에서 과거 강연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택시 운전사, 암살, 설국열차, 기생충을 좌파 영화로, 그리고 태극기 휘날리며 인천 상륙작전, 국제시장은 우파 영화로 분류를 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에 목소리로 출연한 배우 정우성, 12구 이태원 참사로 숨진 동료를 애도한 배우 문소리는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 외에 김재동, 김미화, 강성범, 노정열, 정우성, 권혜요, 안치환, 김규리 등이 좌파, 나훈아, 김은국, 강원래, 소유진, 서른도는 우파 연예인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해. 변상욱 기자께 좀 여쭤볼게요. 이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한 걸까요? 뭐 그러니까 당사자만 알 텐데. 뭐 그래도 이진숙 기자가 그렇게 세심하게 그 머리를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잘 아시나요 혹시? 뭐 옆에서 맨날 같이 한 건 아니지만 동시대를 기자로 살아왔으니까 저보다 한 몇 년 뭐 후배일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예. 결국 이 분류의 기준은 이진숙 기자가 아니죠. 이진수 후보자, 내정자는 일찍과 이찍이에요. 아, 일찍과 이찍이요? 예, 1번 후보를 찍을 인간들과 2번 후보를 찍을 인간들에 대한 단순한 분류. 근데 뭘 이렇게까지 거창하게라고 하는데 그 경력을 보시면 대구 지역에서 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계속 경선을 노리고 공천을 받으려고 힘쓰다가 컷오프에 탈락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또는 어느 단체에 가서 항상 연설을 할 때 내가 국민의 힘으로부터 국회의원 공천을 받든지 지역구 공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 공천을 받아야 되는 데가 염두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데서는 뭐 거기다가 맞춰주는 거죠. 뭐. 예, 까짓거. 기자들은 그런 거 잘 하잖아요. 이런 분류가 약간 유튜브 중심으로, 보수 유튜브 중심으로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전에 보면은. 예. 그래서 예전에 뭐 이제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이제 다룬 영화라서 굉장히 뭐 보수 진영에서, 모든 보수 진영이 아니라 약간 극우에 가까운 이런 보수 진영에서 좀 유튜브를 중심으로 좀 불편해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김복희 시인님은 좀 이런 분류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세심한 분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분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뭐 현재 기득권층에 대한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된다. 왜 그들이 부를 어떻게 이루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에 가까운 영화들, 그리고 그런 영화에 출연한 사람들을 좌파로 분류한 것 같고, 그때 우리가 힘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래서 부자다라고 말하는 영화나 뭐 연예인들을 우파로 분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좀 궁금한 게, 이 우파 영화로 분류된 게 태극기 휘날리며 인천 상륙작전 국제시장이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전쟁을 직접 직간접적으로 이제 다룬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은 전쟁을 다루지 않으면은 우파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 약간 이런 거고, 좌파로 분류된 거는 사실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예를 들면은 광주 민주화 운동 다른 것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독립운동한 얘기도 있고, 설국열차는 사실 판타지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계급을 다룬 판타지고, 기생충 같은 경우에도 계급이죠. 계급인데 이게 사실 뭐 좌우가 있나 이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다음에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태극기를 보고 아마 우파 영화로 지목을 하신 것 같은데 태극기 휘날리며의 작품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좌우에 구분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던 사람들을 좌우의 대결로 몰아넣고 거기서 희생시킨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민족의 정체성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나름대로 민족일 뿐인데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태극기 휘날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한 빨갱이들이 쳐들어와서 국군이 유엔군과 함께 물리쳐서라고 하는 단순한 구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최인훈의 광장같이 뭐 이런 거. 그래서 다 안 본 것 같아요, 영화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양반.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임명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자, 이분이 지금 과거에 그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돼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2017년 7월에 민관 합동으로 이것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 위원회라는 게 꾸려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용 실장은 2014년에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의 행정관으로 근무를 해요. 거기에서 블랙리스트 명단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걸로 나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변호인의 파리 한국영화제 출품 배제를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2015년에는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으로 파견되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한 풍자극이죠. 개구리를 만든 연출가의 작품 이것저것을 앞두고 그것 안 된다 그 작품 하고 배제 지시도 내린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랙리스트에 상당히 깊숙이 개입된 인물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사람들의 잘못을 다 일일이 지적하면서 승진이나 아니면 상을 주거나 하는 것에서 배제시키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틈에 2차관까지 올라간 거 보면 그런 지시가 그때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이제 뭐 블랙리스트가 일부 사실이 그 작성이 확인이 돼가지고 이제 유죄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일부는 무죄를 받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양반은 징계를 권고한 131명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일단은 그 용호성 차관에 대해 입장을 좀 전해드리면은 지난 7월 8일에 문체부 업무보고가 이뤄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제 용호성 차관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화 변호인 배제 지시는 사실과 다른 것 같다. 청와대 내에서 업무 분장이 나뉘어져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개구리의 연출가 배제를 두고도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부인을 했는데 무슨 맥락인지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말이 아다로 거다는 게 앞에 거에 대해서는 나 아닙니다. 근데 뒤에 거에 대해서는 나가 아닙니다라는 말은 안 하네요. 거의 무슨 유체이탈 느낌이에요. 뭐 마음 상했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어쨌든 어떤 맥락에 있거든 상처받은 분들이 있거나 피해받은 분들이 있다라면은 그걸 전제로 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지난 7월 7일에 용호성 차관 임명 지지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문성과 탁월한 정책 역량을 기대한다. 뭐 이렇게 갸륵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관님을 위해서 예술 총연합회라는 곳이 성명을 내는 거는 참. 저는 거기에 가입돼 있지 않아요. 밝히고 싶습니다. 여기에도 뭐 이런 단체에도 좌우가 있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단체가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진상조사위원회의 그 백서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사건만으로 따지면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탄압을 받거나 저지를 받거나 지원을 취소당한 사건들을 보면 115건이에요. 여기에 사람과 단체가 연관된 사람들을 다 합치면 9,00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 폭이라는 게 엄청 크거든요. 물론 작은 걸 수도 있고 큰 걸 수도 있지만 영향을 받았던 사람 같으면 김시인도 위에 사수라든가 아니면 스승님이라든가 이런 지원금이 굉장히 줄었고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군요. 일단 용 차관의 입장은 이 정도 전하고요. 블랙리스트와 방송장악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블랙리스트가 이명박 시절에 있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고 이렇게 정권이 좀 다른데 약간의 성격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명박 정부가 처음에 출발하자마자 광우병 소고기 파동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좌파 단체들이 이거를 좀 기획을 했다. 좌파 시민단체들이 했다라고 하면서 좀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조금 국정장악 드라이브를 좀 건 측면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좌파 방송, 좌파 연예인에 대한 대응책 같은 게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좀 잘 아시죠? 변사욱 기자님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게 사실은 연구 과제이긴 한데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한 것은 성격이 앞에 두 개하고 달라요. 다른가요? 잘 보면 정말 순수하게 블랙리스트라고 만들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예술작품이나 문학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은 히틀러 게벨스예요. 이 사람들은 퇴폐 미술 고발 전이라는 걸 열어갖고 이 작가들과 이 작품들은 퇴폐스러운 거니까 없애버려라고
선언을 하고 불태우거나 치워버린단 말이죠. 예. 순수하게 이제 예술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축이 두 개입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하나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블랙리스트. 네. 물론 이 뒤에 청와대가 있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졌지만 결국 이 두 건인데 이 두 건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단 말이죠. 이걸 다시 이진숙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의 정권에 와서 다시 들먹이는 것은 자기가 있었던 그 정권에서 탄핵이 벌어졌고 그거에 대한 복수전 비슷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예. 이거는 블랙리스트의 맨 처음 역사. 찰스 2세가 찰스 1세 아버지를 탄핵했던 인물들을 블랙리스트에다가 쭉 담아가지고 처단했던 그 역사로 되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 영국 그 찰스 2세까지 가야 되나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했던 옛날 사건에 대해서 그때 것들을 다 끌어와서 다시 재정리해가지고 뭔가 진행을 하는 거니까 복수를. 복잡한 겁니다 이게. 그렇군요. 어쨌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이진숙 후보자가 한 게 블랙리스트라고 뭐 보는 분도 있고 사실은 그냥 우리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거나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사람들을 더 후원하자라는 뭐 걸로 볼 수도 있으니 일단은 이거를 블랙리스트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의문이 이제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 김복희 시인님은 이 블랙리스트를 이제 또 문인으로서 좀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블랙리스트에 오르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때 저는 완전 피렘이어가지고 갓 데뷔한 신인이어서 저는 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좀 끼었어야지 뭔가 이게 훈장처럼. 그러게요. 훈장이 됐을 텐데 그러진 못했고. 근데 이때 많은 선배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피해를 받았던 게 각종 이제 인들은 지원을 받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데서 다 배제가 되고 뭐 어떤 행사가 다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사가 있고 사업 있고 그다음에 공모전이 있고 거기에 이제 지원 예산이 있고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다 촘촘하게 막아버리면 맨 밑에 진짜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문학인들이나 예술인들은 사실은 1년에 벌어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 조금인데 그것마저도 안 들어오면 뭐 굶어 죽으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017년 때 그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나온 서류 보면 그때 공식 그 사업 이름이 뭐냐면 문화예술계 내 정부 비판 세력의 퇴출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을 위한 정비 작업. 아버지 때로 돌아가네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 다 보면은 이게 그냥 뭐 문화적으로 이 예술 작품은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다 정부 비판 세력의 퇴출권, 문화융성 기반을 위한 문화예술계 정비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청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명박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명박 정부 때와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조금씩 다른데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좌파 연예인 대응 TF 뭐 이걸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이거는 확인이 된 건데 공식적으로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 박찬욱, 봉준호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진숙 후보자가 얘기했던 이 뭐 이를테면은 기생충 그리고 뭐 공동경비구역 JSA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박찬욱, 봉준호가 들어간 건데 이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오히려 보수 진영이 스스로를 입지를 좀 위축시키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박찬욱, 봉준호를 좌파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러니까 본인들은 국민 감독이잖아요. 전 세계가 인정한 깐느와 아카데미가 인정한 감독들인데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오히려 본인들의 입지가 좀 축소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 정부의 기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중도 진영을 넓혀서 대통령으로서 또는 정부로서 폭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핵심 지지 기반만 계속 자극하고 결집시켜서 일단 뭐 최소한의 효과를 어떻게든 최대한 배제하는 논리 배제시킬 거 배제시키고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본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진숙 위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일단 다음 대구시장을 지방선거 좀 있으면 있잖아요. 2년 뒤에. 대구시장을 노린다면
뭐 그쪽 분들한테만 확실히 찍히면 되는 거니까. 아니 뭐 대구 분들이라고 다 이 의견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동의하시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여당의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너무 색깔이 강하면 공천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멀리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장 자신의 당선과 그렇죠. 이익을 생각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야의 협착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산불에 갇힌 사람은 눈앞에서 불이 덜한 쪽으로만 계속 뛰어다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큰 불길을 갖다가 그냥 뚫고 나가면은 더 안전한 곳을 갈 수 있는데 그냥 불이 없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그냥 우선 쫓겨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 블랙리스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한 이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어요.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이게 이제 의무에 없는 일에 뭐 강요하게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조윤선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김기춘 실장도 이렇게 이제 처벌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불법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정부가 특히 정권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거를 작성을 하면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이 이진숙 장관은 아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야인 시절에 한 거지만은 만약에 이거를 방통위원장이 돼서도 계속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거기서도 문제는 있는데 법이 처벌을 하는데 직권을 남용해서 그런 것까지 할 게 아닙니다라고 처벌을 했어요. 예. 그러나 이걸 강요한 강요죄는 성립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끊어버리고 공모전에서 배제시키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강요일 수 있는데 강요죄로는 처벌이 안 돼가지고 좀 애매하게 끝났고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권력을 실제로 손에 잡았을 때 이걸 한다 그러면 공적인 권력은 언제나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과 절차를 갖다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블랙리스트라는 건 상당히 은밀하게 진행되고 사람들을 옥죄는 거여가지고 적법하지 않잖아요. 적법하지 않은 그렇습니다. 절차와 민주적이지 않아요. 정치를 그러니까 몰상식하게 몰고 가는 거죠. 불투명하고. 그래서 적과 동지로 반드시 구분하게 하고 적에게 대해서는 불이익을 반드시 줘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적 이분화 양극화가 이런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떤 사상이나 또는 문화 또는 시대 의식을 가지고 완전히 갈라놓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정치적으로도 갈라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블랙리스트가 계속 이렇게 유사 블랙리스트가 반복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는데 블랙리스트를 방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몇 개 이제 법안들이 좀 발의가 됐네요. 더불어민주당의 강유정 의원이나 조국혁신당의 김재원 의원이 블랙리스트 방지법 내용을 담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요거 간단히 좀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예. 지난 2022년에 제정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본래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신고와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되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예술인을 보호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지위가 공무원만 해당이 된다. 이건 공무원은 결국 정부 또는 대통령 권력의 눈치를 갖다 볼 수밖에 없고 납작 엎드려서 복지부동하기 쉬운 사람들인데 이런 한계라든가 그다음에 예술인들이 피해를 봤으면 조사위원회가 나서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권이 제대로 부여가 안 된 점 이런 것들을 개선할 과제로 해가지고 지금 새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안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건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갖다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영역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의 감사 권한을 강화하고 또 처벌 과징금도 강화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피해자 구제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예를 들면 감사원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맞아요. 누가 할 거냐의 그렇죠.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금도 국민의힘 편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게 감사원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계속 비판하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감사원 기능 같으면 국회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이제 미국식이죠. 의회 통제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못 고치잖아요. 갑자기 감사원을 국회로 갖고 올 수는 없죠. 그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라서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상설 특검법, 특검제를 갖다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해당 위원회가 상설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나선다든가 해서 다른 방식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냐면 예전에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가 있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법으로 만들지 않고 훈령으로 만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의 법과 시행령 그 밑에 있는 훈령. 그래서 제대로 뭘 안 했다고 들었어요. 그다음에 예산이 영원으로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1년도 못 돼서 없어졌죠. 그래서 뭐 강의정 의원도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민간인 그렇게. 중심의 피해구제위원회 운영하고 뭐 당시 블랙리스트 사태 제조사 등은 지금 뭐 담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문화예술인으로서 좀 어떤 식으로 이게 방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좀 보십니까? 기존에 한번 했었던 적이 있으니까 아까도 변 기자님이 소개도 해주셨지만 그때 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가 조사와 재조사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꾸리는 인력들도 지금 국가의 어떤 블라우스에 바로 닿아 있는 쪽 말고 다른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사 권한 같은 것도 명확히 하고 법적 처벌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끝나고 나서 또 특별 사면 하지 말고. 예. 뭐 사면은 또 별개의 문제라서. 그러니까요. 예. 마음이 그래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해 특별 사면을 받았는데 뭐 그거는 또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문제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라서. 블랙리스트가 효과가 있나요?라고 사람들이 흔히 묻는데 효과가 있어요. 있어요. 아까 워낙 광범위해서 사람들을 찍어 누르기도 하지만 지지율을 확대할 수는 없지만 알겠습니다. 몰락을 지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공간 칼럼 오늘은 블랙리스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복희 시인, 변상욱 대기자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